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저녁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옆에 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 특실 1호, 특 1호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왔습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데 2시에 마침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몇백 명이 와서 매우 좀 번잡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한 2시 반쯤 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조문객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서 어, 이제 조문을 하는 그런 많이 왔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어, 빈소는 가족장인 만큼 그런 숙연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어, 이 조문객들은 이제 그 군인인데 육군 사관학교에 제가 가서 봤어요. 육군 사관학교에 모임도 많을 텐데 육군 사관학교장 정도 뭐 이렇게 조기라도 하나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지금 제대로 된 4년제 육군 사관학교 1기생 아닌가요? 11기면. 근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가 우리 이 뭔가가 좀 부조화하고 이 밖에 나오니까 대형 빌딩들이 그렇게 많고 제가 오면서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유턴해서 강화문 사직터널 지나서 사대문을 통과해서 남산 1호터널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서 강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참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 이렇게 번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지하 2층에 내려가면은 이제 특 1호실이 바로 있고요. 경호 문제는 안전상 문제 때문인지 모르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내려가는 데를 정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어, 지금 셋째 아들 아마 전재만 씨가 미국인지 어디 외국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입가는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여기 손자, 며느리, 딸, 삼남, 이남, 일녀, 그다음 며느리 있고 손주가 많네요 보니까 손주가 보니까 보자 어,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손주가 어, 11명이군요. 11명. 네, 손주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유복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으신 거목인데 이 거목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냉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산터를 지나오면서 손문을 생각했습니다. 손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개석이라든지 손문이라든지 또 여러 분 동아시아에 걸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문이라는 사람은 이 어릴 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광동에 있는 그 홍콩 근처 말이죠. 거기 이 남쪽 지방 사람이죠. 그 일찍이 자기 집안이 그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자기 친형이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손문을 하와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 뭐 공부를 좀 시켜봤는데 손문이 영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홍콩으로 가가지고
한의대 비슷한 데를 잠깐 뭐 그래서 뭐 소문은 의사라 그러는데 뭐 제대로 의사 면허증 땄는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손문의 전기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어 사실은 이제 더 뭐 김일성하고 비슷한데 뭐 늘 알려진 바로는 손문은 이제 그 이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 꿈이 컸죠. 그래서 어, 뭐, 제가 볼 때는 일본에 가서도 이토 히로부미를 한번 만나가지고, 어, 이 지원을 받는 게 그래 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체류를 많이 하고 또 이 자기가 지금 청조를 타도도 못 했는데 중화민국을 건설하면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국채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국채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러시아 돈도 받고 뭐 영국 가서도 하고 뭐 돈도 좀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면에서는 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조달해 가지고 그 무기하고 총알을 사다가 혁명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 돈도 되고 그렇게 또 도망도 다니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중국 공산당이나 뭐 대만 쪽이나 다 손문을 갖다가 국부로 일단은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는 없어요. 그거를 중국 공산당조차도 그 일본 학원 때 돈을 빌려가지고 돈 좀 빌리려고 했던 그런 거 일본에 의탁하려고 했던 그런 소문을 비난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왜 전두환 대통령만큼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분이 있나?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국부 같은 사람을 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성리학적 관습이 너무 흑과 백이 너무 뚜렷해요. 흑백으로 딱 흑백 논리로 사람을 재단을 하고 또 처단을 합니다. 응? 지금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1996년도 12월 16일 날 선고된 96도 1892 사건입니다. 반란 수계, 반란 모의 참여 뭐 이런 건데 피고인 전두환 외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인데요. 이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노태우 대통령 17년 선고받았죠.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어,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판결 여기 보면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나 하는 얘기가 이제 이 판결에서 나오는 거죠.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 이 쿠데타 그다음에 이제 내란 이렇게 이제 예,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되는 이 96년도에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87년 헌법체제, 87년 헌법체제가 사실은 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여기에 정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업보로 생각하고 이런 재판에 대해서 특별히 음, 말을 아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이후 뭐 사후에 패족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만큼 패족이 된 건 없죠. 그래서 이 판결 나오기 전에 하나의 숙청 이런 것들이 있었죠. YS가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중반에 집권하자마자 YS를 아주 하나회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하나의 제거에 군부가 또 동원이 됐죠. 사실은 엘리트 군인들이 그때 다 싸그리 없어진 거고, 또 DJ 때는 또 국정원에 있던 엘리트들이 사실은 와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유신 체제 하에서 국가 체제를 위해서 국가의 구성체가 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부서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한 일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협을 7년 동안 잘 발달시켜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제 이 어떤 자신의 지위를 물론 이제 직선제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권력을 내려놓고 했던 그런 것이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 그다음에 연좌제 폐지 이런 게 아마 큰 업적이지 않겠나 법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사실은 12.12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12.12 사건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요것이 이제 어, 폭동으로 간주가 돼서 폭력 그래서 이제 내란죄로 반란 수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벌된 거죠. 처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냐? 윤관 대법원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에 이제 이 정말 한 25년 이상 말을 아끼고 쭉 지내 오셨는데 어제 별세하셨어요. 지금 오늘 갔더니 이 특 1호실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장이만큼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 1호실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겠죠. 공모서 빌릴 수도 없는 거고. 가서 이걸 봤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조화가 왔다 그랬더니 그게 뚱뚱한 사람이 보냈대요. 그래서 그건 치워져 있었고,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보낸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여기 손명숙 여사, 반기문 총재,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옥숙, 요건 김옥숙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께서 보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다음 최태원, 그 다음 김승현, 그 다음에 여기 일본에서 자유민주당 부총재 이거 뭐 이렇게 일본에서 한번 왔어요. 저 갑자기 못 읽겠네. 일본어는. 네. 지금 이인수 이화장에서도 조화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한 구석에 있길래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로서는 이제 김도읍, 그다음 이준석,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김영호 보냈고 강창희 전직 국회의원들이죠. 이런 분들이 보냈는데 뭐 사실 여기 뭐 그 외의 정치인들은 이 조화를 물론 리본만 달아놔서 그런지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좀 확대해 드리면 국군 좀 찍고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추진자 이강원희 씨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 보냈는데 대통령 명예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지 뭐 여기 이 단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리본을 띄지 않고 이렇게 식당 들어가는 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얼마나 맺혔으면 그 특일호실이니까 아산병원 특별실보다는 좀 규모는 작고요. 제가 가보니까 조그만 내실이 하나 따로 있는데 아마 거기 가족들이
면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어, 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제 밤샜다고 알려졌었는데 장세동 그 실장이 오늘도 와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 드렸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요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언론사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타이밍이 얻어서 언제 가서 한번 찍어야 될 텐데 토요일 날 오전에 발인한다니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사진이죠. 이 사진의 이 모습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충직스러운 부하였던 것 같다. 아마 청와대 근무할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이제 이때만 해도 대통령이 시해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는 우리가 5.18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 때문에 5.18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 뭐 살인마, 뭐 학살자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아직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0년 지났 40년. 지휘계통상 뭐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는데 옛날에도 조사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재판할 때, 이 반란 수계 반란 모의 참여할 때, 이 어마어마하게 수사 기록이 있고요. 이때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뭐 요즘처럼 무슨 뭐 변호인단이 뭐 해가지고 절차적인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수사 보고서에도 그거는 이제 안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망자 숫자도 우리가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2,5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 사진을 보면 5.18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와 전두환 대통령의 그 집권 사이에는 12.12와 5.18이 있지 않겠습니까? 12.12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합수부장으로서 시해 사범을 검거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수사를 하려는 정성화를 체포하기 위해서 갔는데 발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압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게 만약에 제압이 안 됐더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박하게 돌아갔던 10월 26일 날 시해 사건부터 거의 한 45일, 한 4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급박하던 그 시간에 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정성화가 체포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총격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의 뭐 어쨌든 비극인데 어쨌든 지금 이 판결로 이 내란
그 다음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런 것들이 이 두 분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79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80년, 79년, 80년 이때 한 1년 동안 경기도 어려웠고 막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조롭게 잘 되져서 81년도 돼서는 날개 닿듯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12.12를 뭐 제가 이 사학자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12.12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지금 5.18의 그 민주화 정신, 5.18의 정신은 뭐냐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유신 체제에 대한 어, 유신 철폐 딱 그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유신 철폐가 된 줄 알았는데 유신 2기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군부 독재 종식을 외치게 되는 건데 어, 그 당시엔 되게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런 과정에서 어, 이 5.18이라는 사건이 터졌고 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강물이 갑자기 이 김재규 사건의 시해 사건이라는 것이 화산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그 격동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 우리는 여러 각도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때가 정말 호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어, 만약에 유신 체제 하에서의 고도 성장이 72년도부터 79년까지 한 7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고, 전두환 대통령 7년, 81년도부터 87년도까지 이 7년 해서 15년간의 그 고도 성장기가 대한민국을 반석으로 올려놓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뭐 시골에서 고등학교 있다가 올라오니까 제가 중학교는 그 이제 그 시골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학교는 이제 대도시 뭐 주소가 바뀐 게 아니고 도시가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대학교 서울 올라와 보니까 서울에도 역시 뭐 이 연탄불에 물 데워 갖고 머리 감고 그렇게 다녔죠. 뭐 누가 뭐 도시가스 이런 거 지금 생성도 못할 그런 시절이었고 도시가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시골에 집에 전화할 때는 통정 가지고 어, 그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하고 시에 전화 요금 다르고 뭐 그랬죠. 뭐 공중전화 박스에 어, 저 전화번호부가 달려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부에 보면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나오고 그 서울 시내 전화번호가 거기 다 나와요. 그때 저기 그래요. 서울 시내 전화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 다 있어요. 거기 김씨부터 해가지고 저 뭐 희어 황씨까지. 응? 어, 그 전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어, 그 15년 만에 이제 10년도 좀 얼마 안 가서 어, 바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게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고 정말 뭐 이 돈이 넘쳐나고 경기가 좋고 그랬던 시절이고 이자율이 10%가 넘었지만은 그 이자율이 10% 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고 그랬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문상을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당에서요. 보니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
이 논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여기 소식도 있고요. 정책위 논평도 있고요. 원내대표 논평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정책위 논평도 있고, 예? 여기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고, 저 사망이라든지 서거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논평이 3888건이 있거든요. 아무런 논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없어요. 국민의힘당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나쁘다, 좋다, 뭐 어떤 애도한다, 아니면 참 반성이 없어서 뭐 어떻다, 아니면 뭐 5.18에 대해서 한다,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는, 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빈소에 갔더니 기자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이럴 때 뭔가를 가서 뭐 조문을 하고 그 기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정당은 어두운 뭐 흑역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었던 책임 정당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어? 어? 과거는 제가 뭐, 내 윤석열이 과거를, 응? 국민 여러분, 나를 믿고, 지금, 응? 제가 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 저는 검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나? 제가 볼 때는 당당하지 못하다. 역사의 시대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요, 이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이 별 두 개 달고, 별 두 개 달고, 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수사보고서를 읽었어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이래 돼가 이래 됐고 이래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혼란스러운 전국에 교통정리를 했어요. 지금 그 시대에 그 군인들이 최고 엘리트였고, 그 군인들 중에서 권력을 잡고,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세월이 지나서, 예?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으로 몰려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돼서 법조인 중에 도통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검찰 중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 중에서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을 갖다가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대선에 승리할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은 이런데 참모들끼리 몇 명이서 얘기하다 내 생각은 이런데 가자 조문하러 가자 가야 안 되겠어? 이러다가 그거 안 돼 안 돼 갔다가는 표 다 떨어져 지난번에 가서 광주 가서 혼난 거 못 봤어? 무슨 소리야 안 돼 오늘 저녁에 김종인이나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정치인가요? 이게 무슨 정치인가요? 국힘당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 대변인도 그렇고 그 아무 얘기도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해. 이거는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오늘 갔더니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보냈습니다라는 그런 조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도 누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당에서 아까 이준석이 보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 저 김진태 의원도 왔다 갔다는데 김진태 의원도 뭐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사족이지. 그냥 왔다 가면 되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당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조문을 해야 되나 생각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도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냐. 제가 얘기는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그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젊을 때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나, 자기가 이 보고서를 국민들한테 읽었어요. 그때 강렬한 이미지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TV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원로잖아요. 국가 원로 회의라는 거를 어, 우리가 국정자문회의라는 것이 그 국가 원로 회의인데 헌법에 대통령 자문기구가 4개인가 뭐 있어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87년 헌법에 넣어놓은 사람이에요. 어? 원로들 얘기 들으라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원로들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 격동의 시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왔는지에 대한 지혜가 땅속에 어제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어? 이제 회고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만이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암묵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런 그 당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왔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겁도 많고 지금 국민의힘당은 5.18 알레르기 또는 이 프레임에 잔뜩 빠져가지고 이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계승하겠다. 그리고 이준석도 가서 봉화마을을 사흘도로 찾아가고 광주를 찾아가고 하니 국힘의당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정체성이 있는 당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이제는 무차별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입장이 없다면 이거는 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오늘 내놓은 게 3888번째 논평이에요. 이 3만 개 중에 논평 중에 하나 가치도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평 이 대변인 논평 이 3만 8천 개 중에 3만 분의 1도 안 되나? 응? 원내 논평 원내 대변인 논평 4,785개가 있네요. 이거 한번 논평 내놓으면 안 됩니까? 애도한다고? 아니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과가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어 공과 있고 과가 있다. 뭐 어떤 얘기를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나누고 색시제를 꾸며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뭐 무슨 가면 자기 옷에 오물이나 튈까봐 아버지가 좋은 재산 물려주고 빌딩도 물려주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라주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보수 원조의 뿌리라는 그 뿌리가 국민의힘당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없었다면 국회의원 108석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 좋은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이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전두환 대통령한테 물려받은 거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알까 두려워가지고 고개 팍 쳐박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이런 비겁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정말 태도 너무했다. 반면에 어, 반면에 말입니다. 민주당은요 논평을 내놨어요. 참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논평이라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고용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이 그거 내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은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 말도. 민주당이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명하고 사망, 이 참 예의가 없는 말인데 애도한다. 그 대신에 평가 냉정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런 논평이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라고 이름만 국민의힘이지?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화가 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중에 투표장에 가서 찍어주고 싶어도 찍어주고 5년 동안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안 찍어주는 게 제 개인 정신 건강에는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오늘 문득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개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 개인적으로. 아니, 내 한 표. 이런데 지금 윤석열이 어, 지금 외부에서는요. 한국을 아시아 호랑이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외신이 뭐 이런 것도 와서 지금 이걸 보도를 해주고 국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해줘야 돼요. 외신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근데 이 조선일보가 여기 별세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별세했다는데 영국 로이터 통신이 died라고 딱 써놨다고 해서 요 died 별세 요 died 우리 영어에서 die라는 말이 한국에서 쓰는 die라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어? 이거를 굳이 died라는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 참 조선일보 이 기자 누가 쓰는지 몰라도 사실대로 썼다 하더라도 참 정채빈 기자가 썼네요. 왜 이런 die라는 말을 한국에서 우리가 die라는 말을 좋지 않잖아요. 어감이. 응? 별세라고 해놔놓고는 die라고 해놨습니다. 어, 지금 이 민주당의 입장처럼 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는 정당도 아니야. 이거는 아주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면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국민의힘당이. 응? 지금 뭐 보면은 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윤석열 후보는요, 어떻게 했냐? 오락가락, 2시간 만에 안 하기로 처리했다? 조화는 보낸다고? 조화 갔더니 윤석열 조화가 없어요. 없더라고.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조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두환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량이 없다 이거죠. 누가 이번에 뭐 종부세는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2%는 국민 아닙니까? 사고방식이 그 표가 안 되면은 전체적인 면에서 표가 안 되면은 2%뭐 1%라도 발로 뭉갤지 모르겠어요. 겁나요. 전두환 대통령 얘기라도 했다가는 아주 뭐 몰래 밤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두환 조문 오락가락 여기가 이게 더 문제예요. 본인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 그리고 정치인이 자기 내면을 숨긴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전두환 대통령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조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입장문이라도 발표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조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선대본부장이라도 대신 조문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잖아.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덮었다는 것은 참으로 줏대없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쏘겠다. 자기 내면을 속이는 사람 이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거죠. 윤석열 왕으로 옹립하는 거죠. 왕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대통령은요.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왕이죠. 퍼스널리티를 뺏어가지고 그냥 왕인 거죠.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사생활도 있는 거고 대통령의 그것도 있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고 왕이라는 거는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신하들하고 항상 마음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안 갖는 애들은 축출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락가락. 본인이 무슨 고종입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지해주고 싶은데 좋은 얘기가 입으로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민정기 비서관님이 정말 그 충직스러우신 분인데 민정기 비서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맞고 나서 직후부터 이렇게 몸이 빠지고
백혈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금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주사도 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 뭐 부검할 수도 없는 거고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고향에 시민들이 합천에 그 경남도 아니고 그 합천에 분향소를 조면하게 주민들이 마련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뭐 행정 대집행위가 철거한다고 막 하고 지금 광화문에 뭐 지금 뭘 차렸다가 또 뭐 대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야, 참 광풍이 보통 광풍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는 한술 더 떴어요. 제가 볼 때는 홍문천답에다가 어 합천 옆 동네 뿐인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게 도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놓고는 막 댓글이 이상하게 달리니까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네요.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어. 그러면은 명복을 빌든지 제가 볼 때는 아직 오늘 오해 갔는데 하나 조기도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하면 되지 이런 거 이 조문하는 것까지도 SNS에다가 물어가지고 이렇게 콩카콜라로 재미를 보셨는지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다음 자기 대선의 입지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지대를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청년들이 과연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어, 이 국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전두환 대통령이 조문을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그 댓글 보고 자기 처신을 결정하는 정말 안전빵이네요, 그죠? 윤석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아쉬웠어요. 청와대는 뭐 이 더 투명인간 취급해서 건조 화환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이 별세에서 뭐 애도한다라는 게 누가 애도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화환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독재자 낙인을 찍으면 자신이 완전히 노벨상한테 노벨상이라도 뭐 국제사회에서 줄 것 같은 어, 그런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내가 독재자의 묘소에 문상을 보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간지대는 없는 거다. 정치적으로 승리학적인 명분과 흑백 논리만 딱 있는 거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다라고 낙인 찍어서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하지 말라는 하나의 큰 터부가 하나 생겼어요. 전두환 대통령. 저는 이런 터부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터부가 생기면은 좀 문제가 많죠. 5.18이라든가,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 뭡니까? 뭐 이런 터부들이 자꾸 생겨나는 질식할 것 같아요. 페미니즘,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반면에요. 이 지금 이 뭐 몇 억짜리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던졌다는 그분 묘역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본인이 그렇게 원했는지 몰라도 요 가운데 요만큼 있는데 이 묘역 자체가 공원으로 꾸며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뭐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묻힐 땅이 이렇게 커야 됩니까? 여기 보면 사저도 있고요. 사저 위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역화 돼 있거든요. 옆에는 노무현 뭐 기록관 전시관이죠. 이렇게 하나 지금 그 당시 옛날 사진인데
지금 여기 그게 써 있고, 이쪽에 사저 있고, 여기 봉화마을 있고. 이 가보면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국가장을 치렀는데 본인이 통일동산 있잖아요, 파주에. 그게 묻히고 싶다 했는데 정부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갈 자리도 못 정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봉화마을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식이다. 제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다 풀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풀어주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대접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가족들하고 가족장으로 이렇게 많은 손자들하고 가족장으로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손주가 11명인데 많아요. 다 전신 거 보니까 아마 외손주는 없는 거 봐요. 예, 외손주는 없는 것 같아. 예, 외손주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많고 손주들이 많고 해서 유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갔다 와서 저희 프리덤 뉴스에 아침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예. 이 영화 유명한 그 아주 무서운 영화 있잖아, 양들의 침묵이라는. 예. 그 이 양들이 도살장에서 도축되는 장면을 어릴 때 영화 배우 스털링이 봤던 그 양들의 울음소리, 그 연쇄살인마의 그 양들의 침묵, 그거 이제 하는데 양들이 그렇답니다. 시력이 나쁘고 잘 쏟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한번 넘어지면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 스스로 못 일어난다. 중심을 못 잡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한다. 응? 그래서 겁이 많아서 우두머리가 한 마리 움직이면 같이 우르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늑대는요, 이 우리가 양들은 온순하다 이렇게 하지만 늑대는 음흉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늑대는 음, 배우자로 한 마리 암컷하고만 하고 자기 새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은 말이죠. 이 자식들이 젖 먹으러 와도 귀찮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양떼가 된 건 아닌지 응? 이 박선영 그 논설위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왕좌왕하고 무기력한 인간 군상들이 울음을 그치게 할 목자가 나타나기는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던 대한민국을 정리정돈을 해서 교통정리를 잘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다시 순한 양떼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늑대고 누가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수 TV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